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에서는요. 간만에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기획하고 있었던 방송이 따로 있었는데요. 급하게 캔슬하고 여러분과 책 한 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요. 어제 보내드린 방송이었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3월 26일 방송에서 제가 지금 주식 팔면 절대 안 되는 이유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잠시 잔소리를 해드렸는데요. 제 잔소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이면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소개하고 분석하고 이런 내용도 좋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주식 비전문가가 해드리는 말씀도 굉장히 귀 기울여 주시는데 하물며 주식 투자의 대가가 직접 쓴 그런 책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영상 잠깐 미루고요.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책 하나가 있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의 제목은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켄 피셔라는 분이고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신 적이 있는 낯익은 얼굴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이 책 안에 소개 글로 올려놓은 그런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성공 투자의 3분의 2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실수를 하는가? 모두가 믿는 상식과 미신에 속기 때문이다. 의심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든 당신은 세상을 더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수익이라는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책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켄 피셔라는 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할 때 나는 2명의 스승이 있다. 나에게는 2명의 굉장히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워렌 버핏의 스승이 필립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이 필립 피셔라는 사람은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제목의 책을 집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기업 발굴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인 투자가가 된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고요. 이 필립 피셔의 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저자인 켄 피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필립 피셔의 아들이다라는 수식어는 띄어버린 지 오래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대중하고 나누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린치 같은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피터 린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우리가 살펴볼 책의 저자인 켄 피셔 이분 역시도 굉장히 그 투자로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신 분인데 대중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책만요 한 11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책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따라서 이제 이따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내용도 좋지만 이 화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클리어하고 직접적인 그 좀 방식을 책하시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책이. 그래서 함께 읽어보는 과정이 오늘 사뭇 기대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의 구성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세 번째 미주의 개인적인 평가,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이 책의 구성, 즉 제가 목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목차를 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미신 17가지를 함께 공부하는 내용인데 앞에 17가지를 모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김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좀 방송을 재밌게 하고자 17가지 미신은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미신을 발견함으로써 좀 오늘 영상을 재미 요소를 좀 가미해 볼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 이 책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 책의 구성을 맨 마지막까지 좀 감추어 놓겠습니다. 탑 시크릿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오늘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한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고 술술 읽히거든요. 직접 화법을 써서 굉장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넘어가는 그런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가지 미신을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상 길이가 한 2시간 정도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17가지 미신 중에서 이것만은 여러분들과 꼭 공유해야겠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미신 7가지만 골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신은요.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라는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채권은 안전한 자산이고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에서는 대개 주식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며 흔히 채권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월 단위와 연 단위로서는 컸던 변동성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아마도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니겠지만 과거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다. 그러면서도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았다. 자, 이 부분은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좀 장기간으로 보면, 물론 이제 한 달 아니면 1년치만 띄어서 보면 주식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좀 멀리 봐서 히스토리컬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요,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오히려 더 작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가 있고 리턴이 있는데 이 수익과 그 리스크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수익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리스크가 가능한 한 적은 그런 투자의 대상을 찾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내용에 의하면 주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에서는 훨씬 더 높은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수익률도 높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이 변동성도 오히려 더 적다. 따라서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요.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을 보면 역시 잇따라 나오기는 했어도 플러스 확률이 62%였다. 12개월 단위로 보면 플러스 확률은 73.2%가 된다. 그런데도 대중매체와 전문가들은 늘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해 숨가쁘게 떠들어댄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가 상승기를 놓치는 위험이다. 하지만 우리 두뇌가 이런 위험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동굴에 살던 먼 조상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월 단위로 끊어서 주식의 수익률을 보면은 플러스를 낼 확률, 그러니까 그 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가 6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경우가 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월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2개월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요.
그 트레일링 12month 있잖아요. 과거 12개월로,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2월부터 1월, 3월부터 2월 이렇게 계속 12개월 단위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나오죠. 그렇게 해보면요,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73.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디를 갖다가 이렇게 12개월로 끊어도요,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이 73.2%, 그리고 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주식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한 27% 정도, 26.8%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그런 투자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혹시라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혹시라도 주식의 수익률이 앞으로는 마이너스로 바뀔까 걱정한다는 말이다. 투자는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을 다루는 게임이다. 우리는 과거 실적, 경제의 펀더멘털,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시간 지평이 길다면 주식의 실적이 채권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1926년 이후 20년 기간 단위 연속하는 240개월가 27개가 있었다. 그리고 주식이 채권을 누른 기간이 67개 중 65개, 97%였다. 20년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881%고 채권은 247%여서 그 차이가 3.6대 1이었다. 엄청난 차이다. 자,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변동성이 오히려 채권보다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년 기간 단위, 그러니까 연속하는 240개월, 20년을 뭐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20년, 뭐 1980년에서 2000년 이렇게 20년씩 끊는 게 아니고요. 2000년에서 2020년, 2001년에서 2021년 이렇게 계속해서 트레일링 20years로 끊었다는 거죠. 20년씩 계속 끊어서 보면요. 1926년 이후에 그러한 20년 기간 단위가 67개가 있다고 합니다. 총. 그런데 이 67개의 20년 단위 중에 65개, 즉 97%가 주식이 채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 가까이 이겼다는 거죠. 97%면 거의 예외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을 현저하게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퍼센티지로 봐서도요,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881%니까 약 뭐 9배 정도 오른 거죠. 20년만 갖고 있으면 9배가 오른다는 겁니다, 주식은. 그런데 채권은 20년을 갖고 있어도 3배가 채 올라가지 않는 굉장히 차이가 심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은요, 주식의 진화라는 소제목을 가진 그런 구절인데요.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볼 만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주식은 진화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장래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이다. 기업은 환경에 순응하고 따라서 주식도 환경에 순응한다. 일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파산한다. 그러나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새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창조적 파괴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 구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요. 주식은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금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진화하면 당연히 주식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도 진화를 하겠죠. 환경에 순응하면서 계속해서 주식도 진화를 하게 되고요. 이런 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고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장은 건너뛰고요. 3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로지 변동성이 문제다. 자,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변동성이 가장 커다란 그 투자의 장애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위험과 변동성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변동성은 분석하는 단위 기간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그리고 변동성은 단기 관점에서 항상 투자자들이 가장 통렬하게 느끼는 위험이다.
대형 약세장에서 보유 주식이 30%, 4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일 것이다.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감내한다. 금융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로도 입증되었다.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보상받기 때문이다. 자, 변동성과 위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변동성 이꼴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도 있고요, 내려가는 변동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세장이 그러니까 안 좋은 모습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변동성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주식이 막 30%, 40%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것을 위험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아야 위험인데, 결과가 안 좋아야 리스크인데,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변동성이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변동성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기회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이 상승하는 해가 약 72%인데도 사람들은 시장을 비관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충분히 떠안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에만 관심을 좀 갖고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기회비용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잠시 멈췄을 때 그 멈춤 사이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 수익을 놓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상승하는 해가 약 72%, 떨어지는 해보다 올라가는 해가 훨씬 더 많죠. 따라서 주식 시장은 보통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자꾸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변동성을 리스크, 위험이라고 오판을 해서 자꾸만 주식시장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요,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투자를 얘기할 때 수익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원금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절대 가치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면 주식이 하락하는 해에는 손실을 피하지만 주식이 상승하는 해 전체의 72%에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보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쉽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원금을 보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투자의 지침을 세우게 되면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즉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변동성을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어야 원금이 보장이 되죠. 변동성이 없다는 것은 하락장에서 떨어지지도 않지만 상승장에서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 투자 기간에서 72%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72%를 포기하는 거죠. 28%를 위해서 72%를 포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나는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가치는 줄어든다. 따라서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성장에는 변동성 위험이 필요하다. 이는 원금 보장의 반대다. 몇 번이고 거듭 말하지만 하락 변동성이 없으면 상승 변동성도 없다. 그리고 1장에서 밝혔듯이 상승 변동성이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72%니까요.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더 높은 성장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싫다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다.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보통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파른 단기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기 목표를 유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시점에서 시장을 들락거린다. 20년 이상의 단기 기간에서는 주식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채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인지는 알려준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 이윤 동기의 위력이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장기간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아마도 2~3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변동성은 경험하겠지만 성장과 원금 보장을 모두 달성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길게 띄어서 보면 20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주식은 20년만 갖고 있으면 절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시장에서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운이 안 좋아서요. 예전에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시장을 만났어요. 그래도요. 20년만 갖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인간의 본성에 이윤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윤 동기는 뭐냐면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업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장은요, 8장입니다. 8장의 제목은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우리가 확실한 소득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 확보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은퇴 기간 내내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흔한 미신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고배당주와 고수익 채권의 비중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 켄 피셔는요, 이 믿음이, 이러한 그 생각이 잘못된 미신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배당이야말로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진심으로 믿는 투자자들도 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배당은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어떤 회사는 이익을 재투자하여 주주 가치를 창출한다. 어떤 기업은 새 장비에 투자하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하거나 경쟁 기업이나 보안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는다. 또 어떤 회사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회사는 배당을 지급해서 주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고배당주가 바로 이런 주식이다.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다음에는 주가가 대략 배당금만큼 하락한다. 결국 회사는 소중한 자산인 현금을 내어주는 셈이다.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 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는 것은 수익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나고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가장 튼튼한 우량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그 주주 환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배당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뭐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장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업이 그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때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구 개발비에 쏟아붓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매출을 40%, 50%, 100%까지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주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기업들이 주주를 돌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을 뿐이지 배당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더 안정적이고 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배당금은 시가총액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배당이 지급되면 그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 주주 입장에서 그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일인가? 왜냐하면 배당을 받아서 수익이 생겼어도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나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점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라는 생각도 미신이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므로 매우 건전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리만 브라더즈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다.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즈가 파산했잖아요. 그런데 파산하기 바로 몇 주 전에도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 회사는 건강하다, 망할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가 배당, 홈메이드 디비던드 전략이 있다. 이는 최적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흐름을 빼내는 방식이다. 자가 배당을 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매매 손실을 일으켜서 매매 이익 일부를 상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켄 피셔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되 자가 배당을 하라는 겁니다. 자가 배당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조금씩 팔아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자가 배당, 홈메이드 디비던드라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 장점 하나가 있는 게 손실을 일부러 일으켜서요, 이렇게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약간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가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약세장 한 복판이나 조정장, 심지어는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을에 튀어나오는 말이다.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이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인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그런 이유로 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아니면은 나는 기다렸다가 뭐 몇 개월 후에 시장이 안정되면 들어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미신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 오히려 변동성이 큰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죠. 약세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행운은 전략이 아니다.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준다. 자, 지금 이제 그 시장의 그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왜 강세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어리석게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가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이는 이전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강세장 초기 수익률을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첫 3개월의 평균 수익률이 21.8%이고 첫 12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44.8%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약세장이 있을 때 이 약세장은 보통 회복할 때요. 대부분 다 V자 반등을 보인다는 내용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본 부분이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약세장은 V자 반등을 보이게 되는데 이 V자 반등을 보일 때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강세장의 초기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요. 처음 3개월, 그러니까 그 강세장이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3개월의 수익률이요 21.8%나 되고요. 그리고 강세장이 나타나자마자 1년 동안 12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44.8%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고 나서 그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때 수익률은 오히려 44.8%보다 오히려 더 높았었죠.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점은 정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장인데요.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여러분들 손절매했다, 손절매했다, 손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손절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게 들린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이 값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자, 손절매를 하게 되면요. 손실을 막을 때보다 오히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손절매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장기간 성공을 거둔 주요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물론 금융회사 영업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유할 것이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다. 10중 8구 높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손절매는 매매 횟수를 늘려주므로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손절매가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 직원에게만 이로운 기법일 뿐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 때 이렇게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영업 직원들이 자꾸 부추긴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손절매하고 더 떨어지면 들어가시죠. 뭐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받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이 매매 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직원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그 투자하는 그 고객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자꾸만 투자자들한테 전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실제로 그 펀드 매니저의 그 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로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손절매가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손절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면요.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당신이 $50에서 산 A 주식이 $100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친구 밥이 $100의 이 종목을 사자 곧 20% 하락하여 $80가 되었다. 당신과 밥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밥만 팔면 되는가? 밥에게는 20% 하락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밥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다. 그냥이라는 말 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냥은 전략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 시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20%가 떨어져도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퍼센티지가 하락했어도 그게 고스란히 자신의 손실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손절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이게 10% 마이너스면 팔겠다. 20% 마이너스 되면 팔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손절매인데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한 시점이 이때였기 때문에 지금 20%가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따라서 같은 주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60% 상승한 고마운 주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20% 하락한 주식이기 때문에 팔아버려야 된다. 이 주식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결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죠. 자, 이번에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흔히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매우 겁나는 상황, 심각한 악재, 지나친 위험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했다. 투자자들은 말한다. 물론 과거에도 위험이 있었죠. 나는 과거 위험이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라요. 사람들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지금 내가 투자하는 이 상황이 뭐 역대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제2의 닷컴 버블인 것 같고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묻지 않은 역사는 없다. 세상은 언제든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 단조로운 기간은 절대 길지 않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변치 않는 요소 하나는 자본시장의 회복력이다. 그리고 혼란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면 투자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은 상승하는 해가 전체의 72%이므로 이는 잘못이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함으로 무한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책에서 내내 언급했듯이 이윤 동기야말로 매우 강력한 긍정 요소다. 이윤 동기는 자본주의의 근간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더 번창하는 이유다. 인류가 난관에 직면해도 이윤 동기는 약해지지 않는다. 자본시장의 회복력이 강한 것은 인류의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돈을 번 사람들은 빈번히 실패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보통 72%의 기간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28%만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핑계거리가 많거든요. 이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위험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기간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지금 당장 오늘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지막 장은요 16장입니다. 17장은 오늘 다루지 않고요. 16장의 제목은 뉴스를 이용하라인데요. 과연 뉴스를 이용한다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미주 뉴스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참고를 하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2번 이상 읽거나 들은 투자 아이디어나 주요 사건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 해설자가 생각하고 쓰는 동안 새 뉴스조차 낡은 뉴스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독자는 위 글이나 내가 쓴 다른 글을 읽고 뉴스는 해로우니까 무시하라는 뜻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뉴스는 투자를 도와주는 친구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뉴스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자, 다행히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는 바로바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 때쯤 되면은 그 뉴스는 이미 올드 뉴스가 되잖아요.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뉴스만 믿고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뉴스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만 따르는 기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기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짜릿한 이야기를 가미해서 오락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이 모호해 줄 수 있다. 아니면 흥미로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일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 좋다. 온통 따분한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아예 읽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에는 이런 오락 요소가 무용지물이다. 머릿속으로 형용사 부사들을 지우고 핵심과 무관한 일화는 무시하면서 사실만을 가려내라. 그리고 나서 사실들을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라. 숫자도 적당히 가감하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물어라.
자, 뉴스를 볼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적인 요소 때문에 좀 뉴스가 뭐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 극적인 요소도 추가가 되고 뭐 예를 드는데 그 예가 그 사실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만 가려서 좀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이 사건, 사고가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뉴스의 그 정보를 활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총 17가지 미신 중에서 현재 우리가 7가지 미신을 함께 살펴봤거든요. 나머지 10개의 미신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제가 읽어본 이후에 느꼈던 점을 3가지 장점, 그리고 3가지의 단점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장점 말씀드리면,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이 꼭 필요한 조언들로 구성이 됐다.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장점은요, 직접적이고 거침없는 어조로 인해서 굉장히 읽기가 재미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단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칠고 강한 주장과 표현들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좀 직접적이고 거침없는 어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주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좀 사실과 좀 믹스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죠. 이런 분들한테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너무 주장이 강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요, 2013년에 집필된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용된 자료가 다 2012년 이전이다라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최근 시장의 모습에 대한 켄 피셔의 견해를 듣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고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었거든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분, 이렇게 대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켄 피셔가 예전에 2012년 이전의 시장만 가지고 만든 그런 집필하신 책이기 때문에 최근 현상에 대한 의견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단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식 투자라는 투자 행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확신을 가지시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 투자는 그 돈을 잃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루 종일 주가창에서 시선을 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단기적인 그 투자의 관점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식시장이 5%만 떨어져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뭐 나스닥 같은 게 지금 3% 한번 떨어졌고 2% 한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스닥이 2% 3%만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막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너무나 힘드신 분들,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나의 투자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건강한 주식 투자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챕터는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7가지 미션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두 번째, 자산 배분의 지름길. 세 번째, 오로지 변동성이 문제. 네 번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변동성. 다섯 번째,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여섯 번째, GDP와 주가의 괴리가 폭락을 부른다. 일곱 번째, 10% 수익률이 영원히. 여덟 번째,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아홉 번째,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열 번째,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11번째,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12번째,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13번째,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14번째,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15번째,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16번째, 뉴스를 이용하라. 마지막 챕터는요,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 이렇게 17가지의 미신을 가지고 이번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미신 말고도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5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요, 가장 개인적으로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오히려 변동성은 적고 수익률은 높다. 두 번째로, 손절매는 손실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세 번째, 약세장이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기업은 환경에 순응하고 따라서 주식은 진화한다. 장기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인류가 난관에 직면해도 이윤 동기는 약해지지 않는다. 반대편에 베팅한 사람들은 늘 실패했다. 이렇게 5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접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멋진 내용의 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함께 이 책 읽고 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은의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요, 약세장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때로는 주식 투자라는 투자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저까지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랑 어떻게 하면 제가 방송으로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원래 보내드릴 예정이었던 방송은요, 제가 다시 다음 주에 기회 봐서 재편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방송 제작하는 과정이 참 재미있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이 있으면요, 좀 더 자주 많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요, 주식 생각 잠시 접어두시고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